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정말 대담한 말을 했어요. 네, 어떤 말인가요? 자신의 우주 기업 블루 오리진 있잖아요. 네. 이게 언젠가 아마존을 뛰어넘을 거라는 거예요. 아, 아마존을요? 와, 지금 아마존 규모 생각하면 엄청난데요? 그렇죠. 시가총액만 해도 2조 4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뭐 3천조 원 그냥 넘어갔고 연 매출이 6,700억 달러, 순이익도 700억 달러가 넘는 말 그대로 거대 제국인데 말이죠. 네. 미국 5위 기업이고 그 매그니피션트 7 기술주에도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그냥 큰 소리일까요? 아니면 진짜 현실적인 목표가 있는 걸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에 대해서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 블루 오리진이요? 스페이스X 얘기는 많이 하는데 블루 오리진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면이 있죠. 맞아요. 특히 그 경쟁자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하고 아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데 네. 과연 블루 오리진이 어떻게 아마존을 넘어설 수 있을지 그 가능성하고 전략을 좀 보려고 해요. 네, 좋습니다. 저희가 참고한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워싱턴 포스트의 크리스천 데이븐포트 기자가 쓴 책인데요. 로켓 드림스라고. 아, 그 책 유명하죠. 머스크랑 베이조스 그리고 우주 경쟁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거기서 나온 여러 재미있는 사실들을 바탕으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베이조스의 이 거대한 우주꿈, 그 속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우선 블루 오리진 시작부터 좀 볼까요? 이게 의외로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설립 연도가 꽤 빨라요. 2000년이거든요? 아, 정말요. 스페이스X가 2002년이니까 네, 2년이나 빨랐어요. 근데 정말 이상할 정도로 첫 15년은 거의 뭐랄까 존재감이 없었어요. 맞아요. 저도 거의 들어본 기억이 없을 정도예요. 그 초기에는. 스페이스X는 계속 뉴스에 나오는데 블루 오리진은 뭐라나 싶었죠. 아주 조용하고 또 신중하게 움직였죠. 네. 베이조스가 초반에는 거의 비밀주의로 일관하면서 기술 개발에만 몰두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스페이스X랑은 아주 다른 방식이었어요. 그랬는데 2015년에 갑자기 좀 주목받는 일이 있었잖아요. 아, 네. 맞아요. 그 뉴 셰퍼드 로켓, 준궤도 로켓인데 발사했다가 지상에 수직으로 착륙하는 데 성공했죠. 그게 당시로서는 정말 대단한 기술이었고 재사용 로켓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건이었는데 네. 심지어 스페이스X의 펠컨 9보다 한 달 먼저 성공했어요. 깜짝 놀랐죠, 다들. 그러니까요. 블루 오리진 모토가 단계적으로 맹렬하게 라티너 그라디팀 페로치테르 이거잖아요. 어쩌면 그 맹렬함을 그때 처음 보여준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 단계적이라는 부분이 좀 길었던 건지 같은 해 스페이스X는 완전 다른 스케일의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바로 그게 포인트입니다. 2015년 블루 오리진이 뉴 셰퍼드 착륙 성공에 막 환호하고 있을 때 스페이스X는 뭘 했냐? 스타링크 구상을 딱 발표해요. 아, 위성 인터넷 사업? 네. 저궤도에 위성 수만 개 띄워서 전 세계 인터넷 깔겠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구글, 모회사, 알파벳, 그리고 피델리티에서 10억 달러 투자를 받아요. 와, 10억 달러? 그때 벌써? 네. 이때 이미 스페이스X 기업 가치가 100억 달러 평가를 받았어요. 이게 스페이스X가 지금처럼 크는데 진짜 결정적인 발판이 된 거죠. 생각해보세요. 그때 100억 달러였는데 지금 10년도 안 돼서 비상장인데도 추정 가치가 4천억 달러, 한 500조 원 이상이에요. 40배가 넘게 뛴 거네요. 10년 만에. 그렇죠. 그러니까 블루 오리진의 2015년 성공도 물론 의미는 있었지만 스페이스X는 이미 사업 규모나 자본 조달 능력 면에서 훨씬 앞서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야, 10년 만에 40배 성장이라니 정말 무섭네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스페이스X는 투자를 여러 번 받으면서 가치가 좀 알려져 있는데 블루 오리진은 뭔가 좀 감춰진 느낌이에요. 가치 평가가 어렵다고요? 네, 맞습니다. 스페이스X는 투자를 받으니까 그 과정에서 평가액이 드러나는데 블루 오리진은 운영 방식 자체가 달라요. 어떻게 다른데요? 제프 베조스가 아마존 주식 팔아서 생긴 개인 돈으로 거의 다 운영 자금을 대고 있거든요. 아, 개인 돈으로요? 네. 알려진 것만 해도 매년 최소 20억 달러, 우리 돈 2조 7천억 원 이상을 블루 오리진에 그냥 쏟아붓고 있어요. 와, 매년 20억 달러를? 그러니까 외부 투자를 안 받으니까 공식적인 기업 가치 평가 자료가 거의 없는 거죠. 정말 베조스의 의지가 느껴지네요. 그래도 뭐 분석가들이 추정하는 대략적인 가치는 있겠죠. 네, 몇몇 기관에서 추정치는 내놓고 있어요. 대략 한 500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 사이.
우리 돈으로 한 68조에서 136조 원 정도. 그 정도 범위군요. 스페이스X랑 비교하면 아직은 좀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아직은 꽤 차이가 나죠. 하지만 여기서 베이조스가 왜 그렇게 큰 꿈을 꾸는지 그 야망을 엿볼 수 있는 계산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어떤 계산이죠? 궁금한데요? 만약에요, 이건 어디까지나 가정이지만 블루 오리진이 앞으로 스페이스X가 지난 10년간 보여준 성장률, 그러니까 40배 성장을 똑같이 한다고 쳐봐요. 네. 그럼 현재 추정치 500억에서 1000억 달러에 40을 곱하면 이론적으로 미래 가치가 최소 2조 달러, 최대 4조 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와요. 2조에서 4조 달러요. 지금 아마존 시총이 2조 4천억 달러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계산대로만 되면 베이조스가 아마존을 능가할 거다? 이 말이 아주 허황된 소리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와, 물론 이건 스페이스X 성장세를 그대로 따라간다는 아주 낙관적인 가정이긴 해요. 하지만 베이조스가 왜 블루 오리진의 잠재력을 이렇게 크게 보는지, 그가 그리는 그림의 스케일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은 할 수 있는 거죠. 야,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네요. 뭐 이론적인 계산이라지만 베이조스가 우주 산업의 미래를 얼마나 크게 보고 있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근데 스페이스X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클 수 있었던 힘, 그 근본적인 동력은 뭘까요? 단순히 머스크의 비전만은 아니었을 텐데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많은 전문가들이 스페이스X 성공의 핵심 요인 중 하나로 정부 계약을 딱 꼽습니다. 정부 계약이요? 네, 특히 초기에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나사와의 계약이었어요. 구체적으로는 ISS, 국제우주정거장에 화물 보내는 상업용 보급 서비스, CRS라고 하죠. 그거랑 우주 비행사 보내는 거요? 커머셜 크루 프로그램. 맞습니다. CCP. 이 두 개 계약이 정말 중요했어요. 기억나요. 미국 우주 왕복선 퇴역하고 나서 한동안 미국 우주 비행사들이 러시아 소유주 타고 우주 가야 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때 나사 국장이 미국 땅에서 미국 로켓으로 미국 우주 비행사를 보내야 한다. 엄청 강조했었는데 스페이스X나 그걸 딱 해냈죠. 정확해요. 이 CRS랑 CCP 계약이 스페이스X한테는 그냥 돈 버는 수단을 넘어서 뭐랄까 시드 캐피털 역할을 해준 거예요. 초기 사업 키우는 종잣돈이요. 종잣돈 역할. 네. 나사라는 확실한 고객이 있으니까 안정적인 계약을 바탕으로 펠컨 9 로켓 성능 계속 좋게 만들고 재사용 기술 완성도 높이고 그렇죠. 실패해도 계속 시도할 수 있는 기반이 됐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더 큰 로켓, 펠컨 헤비 개발이나 지금 스페이스X의 핵심 사업이 될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망, 또 최종 목표인 화성 이주를 위한 스타쉽 개발까지 여기에 필요한 어마어마한 돈을 확보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받은 거죠. 어떻게 보면 정부와 민간 기업 파트너십의 되게 성공적인 사례네요. 그렇죠. 정부가 민간 혁신을 잘 지원해서 성장을 이끌어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정부 파트너십이 스페이스X 성장의 핵심이었다. 그러면 블루 오리진은요? 스페이스X보다 먼저 시작했는데 이런 중요한 정부 계약 따내는 거에서는 왜 좀 뒤처졌던 걸까요? 그게 바로 블루 오리진의 초기 전략이랑 지금 상황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놀랍게도 블루 오리진은 이 결정적인 나사의 CRS, CCP 프로그램 입찰에 아예 참여를 안 했어요, 초기에. 네, 참여를 안 했다고요? 왜요? 베이조스는 그 당시에는 정부 계약보다는 그냥 자체 기술 개발, 그리고 좀 더 장기적인 비전에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 단계적으로 맹렬하게 모토처럼 서두르지 않고 우리 갈 길 가겠다, 이런 의지가 강했던 거죠. 좀 신중했던 거네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스페이스X하고 격차를 확 벌리는 결정적인 이유가 돼버렸어요. 정부 계약을 따내지 못한 대가가 좀 컸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그렇게 차이가 난 건가요? 여러 면에서 그렇죠. 일단 눈에 딱 띄는 게 발사 실적이에요. 스페이스X는 펠컨 라이너 로켓을 수백 번 쐈잖아요. 신뢰도도 높고 발사 횟수도 압도적이죠. 네, 거의 매주 쏘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렇죠. 근데 블루 오리진은 아직 지구 궤도에 뭘 올릴 수 있는 궤도급 로켓 발사 자체를 성공 못했어요. 뉴 셰퍼드는 그냥 우주 경계선 살짝 갔다 오는 거고. 그 첫 궤도급 로켓, 뉴 글렌은 계속 연기되고 있죠. 맞아요. 뉴 글렌 개발이 계속 늦어지면서 아직 첫 발사도 못했어요. 이게 없으니까 자체 위성 인터넷망, 프로젝트 카이퍼 위성 까는데도 당연히 문제가 생기고요. 다른 회사 로켓 빌려서 쏘긴 했던데요. 네, 프로토타입은 그렇게 쐈는데 수만 개를 쏴야 하는데 언제까지 빌려 쏠 수는 없잖아요. 자체 발사 능력이 꼭 필요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 가치 평가에서도 차이가 클 수밖에 없고요. 듣고 보니 블루 오리진이 스페이스X 따라잡으려면 아직 갈 길이 좀 멀어 보이네요. 근데 그 데이번포트 책,
로켓드림스 보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베이조스 생각이 확 바뀌는 장면이 나온다면서요. 이야기의 거의 클라이맥스예요. 책에 따르면 베이조스가 어느 날 블루오리진 임원들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일론의 진짜 초능력은 기술이 아니다. 정부 돈 따내는 능력이다. 와, 정말 솔직한데요? 그렇죠. 스페이스X 성공의 본질, 그러니까 정부 계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베이조스가 뒤늦게라도 정말 뼈저리게 깨달았다는 걸 보여주는 말이죠. 경쟁자의 강점을 정확히 인정한 거네요? 그래서 블루오리진 전략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 인식 변화 후에 전략이 180도 바뀌어요. 베이조스가 임원들한테 딱 지침을 내립니다. 이제부터 스페이스X가 입찰하는 모든 정부 계약에 우리도 무조건 뛰어든다. 모든 계약이요? 와, 공격적인데요? 네, 과거의 그 신중하고 단계적인 접근법은 버리고 스페이스X가 성공한 바로 그 판에서 정면으로 붙겠다는 선언인 거죠. 단계적으로는 없어지고 맹렬하게만 남은 느낌? 흥미롭네요. 우리가 안 했던 거지 못했던 게 아니다. 이런 태도에서 이제 우리도 하겠다. 이렇게 바뀐 거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건 그냥 경쟁에 참여하겠다는 걸 넘어서는 거예요. 스페이스X가 성공했던 그 방식, 그러니까 안정적인 정부 계약을 발판 삼아서 사업 확장하고 기술 개발 자금 확보하는 그 모델을 블루오리진도 똑같이 따라하겠다는 아주 명시적인 선언이죠. 아, 스페이스X의 성공 공식을 따라하겠다. 네, 실제로 최근 몇 년 보면 블루오리진이 미 우주군 안보위성 발사 사업이라든지 나사 달 착륙선 개발 사업, 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이죠. 또 민간 우주정거장 개발 사업, 이런 스페이스X가 참여하는 거의 모든 큰 정보 프로젝트에 엄청 공격적으로 입찰하고 경쟁하고 있어요. 성과도 있었나요? 네, 특히 달 착륙선 사업에서는 스페이스X에 이어서 두 번째 사업자로 선정되기도 했어요. 그게 큰 성과죠. 이건 블루오리진이 더 이상 그냥 조용한 거인이 아니라 스페이스X의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신호예요. 결국 이 모든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블루오리진이 아마존을 넘겠다는 그 어마어마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센 경쟁자 스페이스X의 성공 전략, 특히 정부 계약을 발판 삼는 그 모델을 이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실행하기 시작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완전히 다른 자세로 바뀐 거죠.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진 아주 공격적인 모습으로요. 네, 블루오리진의 새 전략 방향은 아주 명확해요. 그리고 그 전략이 스페이스X를 통해서 이미 어느 정도 효과가 증명된 방식이니까 성공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죠. 하지만 그게 성공을 보장하는 건 아니겠죠? 물론이죠. 블루오리진에게도 스페이스X와 똑같은 성공을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스페이스X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계속 혁신하면서 앞서 나가고 있고 우주산업 경쟁 환경 자체도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으니까요. 블루 오리진에게 남은 과제는 뭘까요? 역시 그 뉴 글렌 로켓의 성공적인 발사, 그리고 안정적인 운영이겠죠. 또 카이퍼 위성망을 제대로 구축하는 거, 이런 기술적인 과제들을 얼마나 빠르고 또 잘 해결하느냐가 앞으로의 성패를 가를 겁니다. 확실한 건 이 두 거대 기업 그리고 뭐 두 사람의 경쟁이 민간 우주 개발 시대를 더 뜨겁게 만들고 있다는 거겠죠? 맞아요. 경쟁이라는 게 때로는 좀 소모적이기도 하지만 이런 큰 규모의 경쟁은 기술 혁신을 엄청나게 가속시키고 비용을 낮추는 강력한 힘이 되거든요. 아, 비용 절감 효과도 있군요. 네, 스페이스X와 블루오리진의 이 치열한 경쟁이 결국 우주로 가는 비용을 낮추고 더 많은 사람이나 기업들이 우주를 활용할 수 있는 시대를 앞당기는 데 기여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미 발사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는 나타나고 있고요. 자, 오늘 우리는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이 아마존을 넘어서겠다는 큰 꿈을 가지고 스페이스X와의 경쟁 속에서 어떻게 전략을 바꾸며 따라가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경쟁 구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이 경쟁, 단순히 누가 더 좋은 로켓 만드냐 이걸 넘어선다는 거죠? 그렇죠.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또 블루 오리진, 아마존의 카이퍼 프로젝트처럼 지구 전체를 덮는 위성 인터넷망 경쟁으로도 이어지고 있고요. 달 탐사, 소행성 자원 채굴, 우주 거주지 건설, 인류 미래 활동 영역 전체에 걸쳐 있잖아요. 네, 우주 산업의 범위가 정말 넓어지고 있죠. 이 두 거대 기업의 라이벌 관계가 앞으로 우리 인류의 우주 활동 방식을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그리고 정말 베이조스의 꿈처럼 블루 오리진이 아마존을 넘어서는 그런 날이 올 수 있을까요? 정말 궁금한 미래입니다. 앞으로 이들의 행보를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